이 책을 통해 우리는 페이팔 마피아가 단순히 학연이나 지연으로 얽힌 인맥 네트워크가 아니라 극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서로의 등을 맞대고 싸우며 형성된 피를 나눈 형제와도 같은 강력한 혈맹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나이와 직급에 상관없이 오직 논리와 데이터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치열한 지적 토론, 문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대담한 엔지니어링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비범한 재능에 대한 깊은 신뢰를 공유했습니다. 페이팔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보낸 몇 년의 시간은 그들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자산, 즉 성공을 위한 예행 연습이자 실패를 극복하는 훈련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미 소니의 친절하고도 집요한 안내에 따라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모든 신화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 닷컴 버블의 폐허 위에서 기적처럼 피어난 페이팔이라는 이름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 뜨거운 용광로는 어떻게 평범한 엔지니어와 비전가들을 실리콘밸리를 지배하는 마피아로 단련시켰는지 그 비밀스러운 연금술의 모든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페이팔 신화의 기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무한한 낙관과 탐욕이 뒤섞여 있던 닷컴 버블의 광기 속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당시 실리콘밸리의 중심, 스탠퍼드 대학교 인근의 샌드힐 로드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투자금으로 넘쳐났고, 그럴듯한 사업 계획서와 닷컴이라는 이름만 있으면 누구나 하룻밤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허황된 꿈이 현실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 혼돈과 기회의 땅에서 훗날 페이팔 마피아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이게 될 두 개의 서로 다른 회사가 서로의 존재도 모른 채 거의 동시에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체스 신동 출신이자 정부의 개입을 불신하는 자유주의 철학에 심취한 젊은 천재 피터 틸이 이끄는 콘피니티였고, 다른 하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건너와 세상을 바꾸겠다는 불타는 야망을 품은 물리학도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온라인 은행 엑스닷컴이었습니다. 피터 틸의 콘피니티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보안과 암호학에 대한 편집광적인 집착을 가진 천재 엔지니어 맥스 레브친과의 운명적인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탠퍼드 강연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지성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틸의 날카로운 비전과 레브친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결합된 콘피니티의 초기 목표는 당시 유행하던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인 팜 파일럿 사용자들끼리 적외선 포트를 통해 돈을 빔처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초기 제품의 이름이 바로 페이팔이었습니다. 콘피니티의 초기 문화는 창업자들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들은 피터 틸의 모교인 스탠퍼드 대학 출신의 엘리트들이거나 맥스 레브친이 자신의 모교인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에서 직접 스카우트해 온 괴짜 엔지니어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직급에 상관없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며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자유로운 금융을 만들겠다는 이상주의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일론 머스크는 이미 집투라는 온라인 지역정보 회사를 창업하여 컴팩에 성공적으로 매각한 경험을 가진 20대 후반의 젊은 거부였습니다. 그는 그 매각 자금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전체를 뿌리째 뒤흔들겠다는 훨씬 더 거대하고 대담한 야망을 품고 엑스닷컴을 설립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단순히 돈을 송금하는 수준을 넘어 수표, 대출, 보험, 뮤추얼 펀드 등 모든 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온라인 은행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머스크 특유의 저돌적인 추진력과 불가능을 모르는 자신감, 그리고 원대한 비전은 수많은 인재와 막대한 투자금을 자석처럼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의 완벽성보다는 거대한 시장의 판도를 얼마나 빨리 바꾸고 선점하느냐에 더 큰 관심이 있었고, 이는 기술의 안정성과 우아함을 최우선으로 추구했던 콘피니티의 문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이 두 개의 야심찬 회사는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의 유니버시티 애비뉴 한 건물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각각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곧 인터넷을 통한 이메일 기반 결제라는 동일한 시장을 놓고 피할 수 없는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당시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온라인 경매 사이트 이베이의 판매자들은 우편으로 수표나 우편원을 주고받는 낡고 불편한 방식에 큰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든 페이팔과 엑스닷컴의 이메일 주소만으로 간편하게 돈을 보내는 서비스는 가히 혁명적이었고,
사용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두 회사는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고객이 새로 가입할 때마다 $10 친구를 추천하면 또 $10를 주는 식의 말 그대로 돈을 퍼붓는 출혈 경쟁을 벌였습니다. 매일 수십만 달러의 피를 흘리며 누가 먼저 자금이 바닥나 쓰러지느냐를 다투는 잔혹한 치킨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기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러시아 마피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온라인 사기꾼들은 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어 도용한 신용카드로 돈을 빼돌리고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회사는 매달 수백만 달러를 사기꾼들에게 그대로 갈취당했고 신용카드 회사로부터는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특히 맥스 레브친과 그의 엔지니어 팀은 잠도 자지 않고 사기꾼들과의 전쟁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인간과 컴퓨터를 구별하기 위한 테스트인 캡차의 초기 모델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사기 거래의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자동으로 차단하는 정교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처절한 생존 투쟁의 과정 속에서 페이팔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어 기술적인 방법으로 정면 돌파한다는 그들만의 강력한 DNA를 형성하게 됩니다. 결국 2000년 3월 닷컴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하며 더 이상의 투자 유치가 불가능해지자 무한정 돈을 태울 수 없게 된 두 회사는 생존을 위해 극적인 합병을 선택합니다. 숙명의 라이벌이었던 콘피니티와 엑스닷컴은 하나의 회사가 되었고 이는 실리콘밸리 역사상 가장 위대하면서도 가장 불안정한 동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콘피니티와 엑스닷컴의 합병은 닷컴 버블 붕괴라는 거대한 외부 위협 앞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지만 그 내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두 회사는 단순히 사업 모델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문화와 철학, 기술적인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힘든 이질적인 집단이었습니다. 피터 틸과 맥스 레브친이 이끌던 콘피니티 출신, 이른바 콘파는 기술의 우아함과 코드의 안정성을 종교처럼 여기는 엔지니어 중심의 집단이었습니다. 반면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한 엑스닷컴 출신, 엑스파는 원대한 비전과 빠른 시장 장악, 그리고 브랜딩을 중시하는 비즈니스 중심의 집단이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화적 차이는 합병 이후 사사건건 격렬한 충돌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갈등의 전선은 회사의 핵심 기술 기반, 즉 기술 스택을 두고 형성되었습니다. 당시 합병 회사의 CEO이자 최대 주주였던 일론 머스크는 회사의 미래를 위해 기존의 오픈소스 기반인 유닉스 리눅스 시스템을 전부 포기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NT 기반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페이팔이 단순히 이베이의 결제 수단을 넘어 거대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종합 금융회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당시 기업 환경의 표준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을 채택하는 것이 훨씬 더 확장성이 뛰어나고 프로페셔널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CTO였던 맥스 레브친과 그를 따르는 콘피니티 출신 엔지니어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밤낮으로 구축하고 사기꾼들의 공격을 막아내며 안정성을 검증한 리눅스 기반 시스템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윈도우 시스템은 불안정하고 보안에 취약하며 무엇보다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블랙박스와도 같았습니다. 이 기술 스택 논쟁은 단순한 기술 선택의 문제를 넘어 회사의 정체성과 미래 방향을 둘러싼 두 리더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사무실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격렬한 논쟁으로 가득 찼고 엔지니어들은 두 패로 나뉘어 서로를 불신했습니다. 회사의 이름조차 통일되지 못했습니다. 머스크는 엑스닷컴이라는 브랜드가 금융의 미래를 상징한다고 믿고 강하게 집착했지만 내부 데이터와 여론조사 결과는 정반대를 가리켰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엑스닷컴이라는 이름에서 최첨단 금융이 아니라 포르노 사이트를 연상했습니다. 반면 페이팔은 결제 친구라는 의미처럼 훨씬 더 친근하고 직관적인 이름으로 사용자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리더십의 분열과 문화적 갈등으로 회사가 표류하던 위태로운 상황은 2000년 가을 극적인 궁정 쿠데타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머스크는 연인이었던 저스틴 윌슨과의 결혼을 기념하고 경무에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모금 행사와 신혼여행을 겸하여 호주 시드니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터 틸과 맥스 레브친을 중심으로 한 콘피니티파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머스크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임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사회는 머스크를 CEO 자리에서 해임하고 피터 틸을 새로운 임시 CEO로 임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호주에 막 도착하여 이 소식을 전해들은 머스크는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즉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이사회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싸우는 대신 회사의 분열을 막고 대의를 위해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이사회 멤버이자 주요 주주로서 회사에 남아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해 틸의 리더십을 돕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성숙하고 대승적인 결정 덕분에 페이팔은 내전의 위기에서 벗어나 마침내 피터 틸이라는 단일하고 안정적인 리더십 아래 하나로 뭉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틸은 즉시 엑스닷컴이라는 이름을 폐기하고 모든 역량을 페이팔 브랜드에 집중했습니다. 사기와의 전쟁에서 얻은 세계 최고 수준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했고 이베이라는 거대한 플랫폼 안에서 비공식 결제 시스템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다져나갔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닷컴 버블의 붕괴로 꽁꽁 얼어붙었던 자본시장이 잠시 문을 열자 페이팔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업 공개 즉 IPO를 추진했습니다. 수많은 월가의 분석가들이 시기상조라며 반대했지만 그들은 과감하게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2002년 2월 페이팔은 마침내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며 9.11 테러 이후 상장한 최초의 주요 기술 기업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시장에 엄청난 활력과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준 이 성공적인 IPO는 페이팔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결국 숙명의 파트너이자 최대의 경쟁자였던 이베이의 구미를 강하게 당겼습니다. IPO 후 불과 몇 달 뒤인 2002년 7월 이베이는 15억 달러, 당시 약 1조 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페이팔을 인수했습니다. 창업자들과 초기 직원들은 이 매각을 통해 하룻밤에 백만장자 혹은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닷컴 버블의 붕괴, 내부의 극심한 갈등, 경쟁사와의 치열한 전쟁, 국제 사기꾼들과의 싸움이라는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위기를 함께 헤쳐나오며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경험과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라는 자산을 얻었습니다. 페이팔이라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단련을 마친 그들은 이제 실리콘밸리를 넘어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된 강력한 네트워크를 지닌 마피아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베이에 의한 페이팔 인수는 표면적으로는 한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엑시트 사례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실리콘밸리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생산적인 창업과 투자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거대한 서곡이었습니다. 페이팔이라는 안락한 둥지를 떠나게 된 졸업생들은 각자 주머니에 두둑한 자금과 무엇보다 돈보다 훨씬 더 귀중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압축적 경험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세상 밖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월급을 받는 일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현실로 만들고 팀을 어떻게 꾸리며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마침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온몸으로 그것도 가장 치열한 방식으로 체득한 준비된 창업가이자 통찰력 있는 투자자였습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페이팔 마피아라고 부르는 전설적인 집단이며 그들의 영향력은 마치 거대한 나무의 뿌리처럼 실리콘밸리 생태계 전체로 뻗어나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기술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피아의 정신적 지주이자 대부, 돈으로 불리는 피터 틸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넓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페이팔 매각으로 얻은 자금으로 헤지펀드 클라리엄 캐피털을 설립하여 거시 경제를 예측하는 투자에 나섰고 곧이어 NSA나 CIA와 같은 정보기관 및 금융기관을 위한 데이터 분석, 기업 펠런티어 테크놀로지스를 공동 창업했습니다. 펠런티어의 핵심 기술은 페이팔 시절 사기꾼들의 복잡한 거래 패턴을 분석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하던 바로 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국가 안보와 금융 사기 방지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었습니다. 펠런티어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우면서도 강력한 빅데이터 기업 중 하나로 성장하며
틸의 선고안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페이스북의 잠재력을 가장 먼저 알아본 인물이기도 합니다. 2004년 하버드 대학교의 한 기숙사에서 막 시작된 이 작은 소셜 네트워크에 50만 달러를 투자한 그의 결정은 훗날 수천 배의 수익을 안겨준 벤처 투자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파운더스 펀드라는 벤처 캐피털을 설립하여 페이팔 동료였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비롯해 에어비앤비, 스트라이프 등 수많은 실리콘밸리의 차세대 혁신 기업에 투자하며 문자 그대로 왕을 만드는 자이자 실리콘밸리의 판을 설계하는 핵심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마피아의 또 다른 거대한 축인 일론 머스크는 페이팔을 떠난 뒤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우주와 전기차라는 당시로서는 허무맹랑하게 들렸던 영역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페이팔 매각으로 얻은 1억 8천만 달러의 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우주 로켓 회사 스페이스X를 설립했고, 동시에 파산 직전에 작은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하여 최대 주주이자 CEO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행보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무모한 도박처럼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정부와 보잉, 로키드 마틴 같은 거대 방산업체들의 독점 영역이었던 우주 산업과 GM, 포드, 토요타 같은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개인이, 그것도 두 개를 동시에 도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페이팔 시절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혀 기술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냈던 것처럼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포기를 모르는 특유의 집요함으로 로켓 재활용에 성공하여 우주 탐사의 비용을 10분의 1로 줄였고,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며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바꾸는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페이팔의 초기 전략과 비즈니스 개발을 이끌었던 리드 호프먼은 페이팔의 성공이 결국 뛰어난 인재들의 네트워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인맥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전문가들을 위한 프로페셔널 소셜 네트워크 링크드인을 창업했습니다. 페이팔 시절 뛰어난 인재를 찾고 그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달았던 경험이 링크드인의 사업 모델에 그대로 녹아들었습니다. 링크드인은 비즈니스 세계의 페이스북으로 자리 잡으며 전 세계 직장인들의 필수 서비스가 되었고,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에 262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인수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실리콘밸리의 가장 영향력 있는 슈퍼 엔젤 투자자 중 한 명으로 그레이록 파트너스의 파트너로서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진가 등 수많은 초기 기업에 투자하며 페이팔 마피아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 빅3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페이팔의 초기 엔지니어였던 체드 헐리, 스티브 첸, 그리고 자베드 카림은 페이팔의 단순하고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경험을 동영상에 적용하여 누구나 쉽게 동영상을 올리고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 유튜브를 만들었고, 이는 창업 2년도 채 되지 않아 구글의 16억 5천만 달러에 인수되며 미디어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페이팔의 초기 임원이었던 제러미 스토플먼과 엔지니어 러셀 시먼스는 지역 상점과 음식점에 대한 사용자들의 리뷰를 공유하는 아이디어로 옐프를 창업하여 로컬 비즈니스 검색의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페이팔 마피아의 성공 신화는 단순히 각자의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새로운 사업에 기꺼이 첫 번째 수표를 써주는 초기 투자자가 되어주었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하여 밤새 토론하며 조언을 구하는 든든한 조력자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페이팔에서 공유했던 치열한 문제 해결 문화,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방식, 그리고 서로의 비범함에 대한 깊은 신뢰가 그들이 새로운 도전에 나설 때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었다. 이 거대한 성공의 네트워크는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후배 창업가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성공의 공식을 제시했고, 페이팔 마피아라는 이름은 하나의 전설이자 실리콘밸리의 지배적인 문화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지미 소니의 페이팔 마피아를 통한 길고도 흥미진진한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 명백하고도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공은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페이팔이라는 하나의 기업에서 시작된 작고 치열했던 성공의 씨앗은 그 경험을 공유한 집단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통해 실리콘밸리 전역으로 퍼져나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성공의 숲을 이루었습니다. 이 책은 페이팔 마피아의 신화적인 성공이 결코 운이나 우연 혹은 몇몇 천재의 개인적인 능력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었음을 명확하게 증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극한의 위기 상황 속에서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끈끈하게 뭉쳐 싸우며 형성된 독특한 문화와 공유된 철학,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페이팔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함께 만들어낸 유산은 오늘날 실리콘밸리를 지배하는 수많은 가치들의 원형과도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페이팔 마피아는 한 무리의 천재들이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지에 대한 영웅담을 넘어 위대한 기업은 어떻게 위대한 사람들을 길러내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경영의 교과서입니다. 페이팔은 단순히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미래의 창업가와 혁신가들을 강인하게 단련시키는 거대한 인재 사관학교였던 셈입니다. 이 책은 오늘날 스타트업을 꿈꾸는 창업가들에게, 그리고 혁신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고 싶은 리더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회사는 직원들에게 월급 이상의 무엇을, 어떤 경험과 성장의 기회를 주고 있는가? 당신의 조직은 실패를 용납하고 대담한 도전을 장려하는가? 그리고 당신의 팀은 극한의 위기 속에서도 서로의 등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강력한 신뢰로 뭉쳐 있는가? 페이팔 마피아의 전설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준다. 진정한 성공은 고독한 개인이 아니라 위대한 문화를 공유한 강력한 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성공의 경험은 또 다른 성공을 낳는 전염성을 가지며 마침내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위대한 진리를 말이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